4월 17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스페인을 중심으로 유로존에 대한 우려가 커졌지만 미국 소매지표의 호조와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다우지수만 0.56% 올랐습니다. 반면 애플의 주가가 급락하면서 나스닥 시장은 0.76% 하락 마감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지난주 하락세를 딛고 반등했습니다. 스페인을 중심으로 유로존에 대한 우려가 커졌지만 미국 소매지표 호조와 반발 매수세 유입이 힘이 됐습니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는 모두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소비경기 호조라는 호재와 유럽 부채 위기 확산이라는 악재가 상충한 탓에 국제 유가는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WTI는 전거래일 대비 10센트 오른 배럴당 102달러 93센트에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3월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며 견고한 소비 경기를 확인시켜줬습니다. 미 상무부는 3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8%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명한 김용 다트머스대 총장이 세계은행의 12대 총재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김 신임 총재는 공식 선출 절차를 거친 뒤 7월 1일부터 5년간의 임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어제 열린 세계은행 이사회에서 김용 다트머스대 총장이 세계은행의 새 총재로 확정됐습니다. 66년 만에 백인이 아닌 아시아계가 총재 자리에 올랐다고 하죠. 이미 그 전부터 예상해왔던 뉴스였는데 공식적으로 선출된 만큼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5년간의 임기 동안 어떤 성과를 거둘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런 좋은 소식도 있었지만 간밤 글로벌 증시에서는 글쎄요, 시장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 만한 어떤 재료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스페인의 국채 금리가 치솟았고 또 부도 위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이런 불안감에다 미국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애플의 주가가 4%나 급락하면서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하락으로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재료들이 간밤 나왔는지 글로벌 핫 이슈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다시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스페인을 중심으로 유로존에 대한 우려는 커졌지만 미국의 소매지표 호조와 그리고 반발 매수세가 유입됐는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웰진베스트 심기원 대표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애플이 무려 4%나 급락을 했더군요. 애플이 속하지 않은 다우지수만 올랐고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약세로 장을 마쳤는데 먼저 마감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혼조세 양상을 보였습니다. 애플에 따른 부담감이 나스닥 지수는 하락세를 이끌었고 그의 부담감이 없는 다우지수는 상승 흐름으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 거래일 대비 약 71.82포인트, 0.56% 상승한 12,921.41에서 마감하는 모습으로 오늘장 정리가 되었습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도 하락 흐름을 보였는데 0.69포인트, 0.05% 하락한 1,369.57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나스닥 지수의 비교적 큰 폭의 하락세가 이어졌는데 나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2.93포인트, 0.76% 하락한 2,988.40을 기록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경제 지표가 조금 역시나 혼조 양상 보이는 그런 모습 보이는 가운데 스페인 우려감이 계속적으로 커지는 모습 보이면서 역시나 다우지수 역시나 상승 흐름 보였지만은 상승폭은 조금 제한되는 모습으로 마감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볼 텐데요. 유럽 증시는 그래도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마감됐는지 살펴봐 주시죠. 네, 뉴욕 증시,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미국의 소매 판매 증가세에 따른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상승세를 이어나갔지만은 역시나 스페인 우려감에 따른 상승폭이 좀 제한되는 모습 보였는데 영국 지수 같은 경우에는 0.26%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5,666.29를 기록하는 모습 보였고 프랑스 지수 역시나 0.5% 상승한 3,205.28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독일 지수 같은 경우에도 0.63% 상승한 6,625.19를 기록하는 모습 보였는데 종목별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폭스바겐이 약 1.8%대의 상승 흐름으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다임러 역시나 1.4%대의 강세 흐름으로 마감하는 모습 보였고 전반적으로 역시나 미국의 소매 판매 증가세에 대한 기대감 작용하였지만은 스페인의 10년 만기 국채가 계속적으로 최고치를 기록한다라는 우려감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이끌었지만은 상승폭 제한되는 모습 속에서 유럽 증시가 마감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글로벌 증시 호재와 악재로 나뉘어서 정리를 해볼 텐데요.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것이 소매 판매 지표였습니다. 예상 밖으로 호조를 보였다죠? 네, 미국의 소매 판매가 예상 밖의 호조세를 보이면서 투자 심리를 좀 개선시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3월 소매 판매가 예상폭으로 예상외로 좀 큰 폭의 상승 흐름 보였는데 미국 상무부는 3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8% 증가세를 보였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2월 1.0%에 비해 증가율은 둔화가 되었지만은 시장 예상치를 조금 웃도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시장 예상치 같은 경우에는 0.3% 증가세를 기록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 소매 판매는 지난해 5월 보합권을 기록한 이후에 약 10개월째 전월 대비 증가 흐름을 유지하는 모습 보였는데 자동차를 제외한 소매 판매도 전월 대비 0.8% 증가세를 보이면서 역시나 월가 예상치를 조금 웃도는 모습 보였습니다. 부분별로는 자동차 매출이 0.9% 늘어나는 모습 보였고 따뜻했던 겨울 날씨 덕분에 건축자재 판매는 3% 늘어나는 모습 보였습니다. 전자제품과 의류, 가구 판매 역시나 전월 대비 증가세를 보였고 반면에 상무부는 지난달 1.1% 발표했던 2월 소매 판매 증가율을 1%대 조금 하락 조정하였지만은 시장에는 큰 영향은 미치지 못한 모습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소매 판매 지표는 좋았지만 뉴욕의 제조업 경기는 예상 밖으로 좀 큰 폭의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주택 체감 경기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던데 이 두 지표들로 한번 정리해보죠. 네, 우선은 두 지표에 대해서는 조금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미국 뉴욕 4월 제조업 지수가 전월 대비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7개월 만에 하락 반전되는 모습 보이면서 투자 심리 위축을 갖고 왔는데 우선은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은 뉴욕 제조업 경기 현황을 반영한 4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6.565로 집계 되었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3월 20.21에 비해서 무려 14포인트가량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4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는 기준점 0을 웃돌아 6개월 연속 뉴욕 제조업 경기 확장을 보여주는 것은 긍정적이었지만은 역시나 전문가 예상치였던 18에는 크게 미달하는 모습 보였고 뉴욕 제조업 경기에 대한 활력성이 이뤄간다라는 우려감이 시장에 조금은 팽배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신규 주문 지수가 전월 대비 0.3포인트 하락한 6.5를 기록을 하였고 출하 지수는 3월 18.2에서 4월 6.4로 역시나 크게 떨어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 상승한 것도 있는데 고용 지수는 3월 13.6에서 4월에 19.3으로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른 악재도 있었습니다. 스페인 상황이 심상치가 않은데요. 지난 주말보다 상황은 더 악화된 것 같습니다. 스페인의 국채 금리가 6%를 넘고 있고 또 국채 부도 위험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유로존
유로존에 대한 경제 위기가 다시 좀 부각되는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스페인을 둘러싼 위기감이 계속적으로 좀 커지고 있다라고 네. 정리해드리겠고, 국채 금리가 약 6%대 이상으로 치솟는 모습 보이면서 그러한 분위기가 더욱더 고조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제금융 지원 우려감이 역시나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라는 큰 악재로 작용을 하였는데, 우선은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5년 만기 국채 부도 위험을 보여주는 CDS 가상금리가 종점 499.bp에서 523bp까지 치솟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스페인 국채 1,000만 달러 어치를 보유하고 있을 때 국채 디폴트 위험을 해지하기 위해 지급되는 CDS 보험료가 약 52만 3천 달러에 이른다는 의미로서 상당히 좀 위험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국채금리 자체도 큰 폭으로 뛰는 것이 상당히 좀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10년 만기 스페인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해서 약 16bp나 뛰어오른 6.12를 기록을 하였는데, 지난해 12월 1일 이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6%를 넘어서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것은 스페인 새 정권 이후에도 처음 있는 일인데, 우선은 전반적으로 유럽에서는 다시 한번 스페인을 기점으로 해서 위기 모드가 현재 진행 중이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팽배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점차 구제금융을 받아야 할 상황 쪽으로 다가가고 있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역시나 ECB의 개입 없이는 국채금리 상승은 쉽게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감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17일 그리고 19일에 예정이 돼 있는 국채 입찰에 대한 우려감도 커지고 있는데, 30억 유로어치의 12개월과 18개월 만기 국채 입찰과 2년 6개월과 10년 만기 국채 약 25억 유로어치 입찰이 만약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스페인의 자금 조달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더욱더 커질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스페인 정부는 대외적으로 현재 국채를 사줄 만한 투자자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찾아 나서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스페인 재무장관 역시나 프랑스 파리를 방문해 투자자들과 만나는 그런 모습 보였고, ECB 총재와도 회동을 앞두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스페인 같은 이 국채 만기 입찰이 어떻게 진행되냐에 따라서 유럽 재정 위기 리스크가 부각이 되냐 그렇지 않냐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좀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뉴욕 증시 장 초반에는 상승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애플의 주가가 4% 급락하면서 나스닥은 특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 애플의 주가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우선은 애플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계속적으로 지금 신고가 경신 이후에 좀 고평가에 대한 논란이 현재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올 들어서만 45% 급등 흐름 보였고, 5개월도 안 돼서 75%대의 주가 상승 탄력도가 조금 둔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혁신적인 새 제품에 대한 기대감이 의구심이 조금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 아이패드 출시했다는 기대감 작용하고 있지만은 그동안 애플의 주가를 이끌었던 혁신적인 제품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 시장의 기대치를 얼마나 충족시킬지에 대한 의구심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애플에 있어서는 지금 시점 성장성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주가 하락을 좀 이끄는 모습 보였고, 또한 계속적으로 신고가 경신에 따른 피로감으로 차익 매물이 나오는 모습 보이면서 지난 나스닥 지수 하락을 이끌었던 애플의 큰 폭의 하락세가 나왔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기업 실적도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산 규모로 미국 내 3위 은행인 시티그룹이 올해 1분기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죠. 네, 우선은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는 좀 부진한 그러한 실적을 내놨지만은 주가는 그래도 상승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먼저 시티그룹의 실적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시티그룹은 1, 4분기 순이익 규모가 월가 예상치를 밑도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미국 3위 은행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순이익이 주당 95센트, 약 총액 29억 3천만 달러로 집계되는 것으로 발표를 하였는데, 시티그룹의 순이익 규모는 전용 동기 대비해서 주당 1달러 그리고 총액 30억 달러에 비해서는 약 2.3% 줄어드는 모습 보였습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월가 전문가 예상치가 역시나 주당 순이익 1달러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은 예상치보다 하향하는 모습 보였는데, 부채와 신용거래 가치를 조정하는 신용가치 조정을 포함한 특별 항목 제외한
주당 순이익은 그래도 월가 예상치보다도 높게 나왔습니다. 이 발표에 따르면은 1.11달러였다라고 발표가 되었는데 1분기 매출 역시나 소폭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약 202억 달러로 집계되는 모습 보였고 CVA를 정의할 경우에는 매출은 전년 동기에서 약 2% 줄어든 194억 달러로 밝혔습니다. 또한 CVA를 적용하지 않은 채 거래된 매출은 약 56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 그리고 전기 대비해서 3배가량 증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시점 시티그룹 최고 경영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분기 영업 환경이 개선되는 모습 보였지만은 역시나 은행권, 금융권 전반적으로 거시 경제 환경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가 상당히 높다라고 밝히면서 지금 시점 시티그룹을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가 상당히 좀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상품 시장 마감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재료가 좀 엇갈리면서 국제 유가는 강보합권 내에서 마감을 했는데 국제 유가와 금값 어떻게 마감됐는지 정리해 볼게요. 네,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소폭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우선은 WTI 기준으로는 5월 물은 전 거래일 대비해서 0.1달러, 0.1% 상승한 배럴당 102.93달러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소매 판매 호조 덕분에 WTI 가격은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 보였는데 하지만 유로존 재정 위기 리스크가 역시나 유가 상승을 좀 제한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페인 10년물 국채 금리가 장중에 6.16까지 6%까지 뛰어오르는 모습 보이면서 상당히 불안감으로 현재 작용하는 그런 시점에서 유가는 상승이 제한되는 모습 보였고 또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것은 금 가격입니다.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0.6%대 하락은 보였는데 6월 인도분 선물 가격, 금 선물 가격은 온스당 10.5달러, 0.6% 하락한 1649.70달러에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일주일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하였는데 유로존 채무 위기 리스크가 다시 한번 고조가 되면서 유로화 약세를 보이고 반면에 달러와 강세가 이어지면서 금 가격이 떨어졌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로존 채무 위기가 계속적으로 우려감이 커지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금 가격의 상승을 이끌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지만은 역시나 이러한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 따른 기대감이 작용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달러 강세에 따른 수요 우려감이 전반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 밤 발표되는 주요 경제 지표와 함께 또 어떤 기업들이 실적 발표하는지 살펴보죠. 네, 오늘도 상당히 좀 많은 경제 지표를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주택 관련된 그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좀 많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먼저 3월 주택 창구 건수와 그리고 3월 건축 허가 건수가 오늘 밤 발표가 될 예정이다라고 먼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3월 주택 창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가 70.5만 그리고 이전치 같은 경우에는 69.8을 기록을 하였고 3월 건축 허가 건수 역시나 예상치는 71만을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가지 더 많은 경제 지표 발표 예정이 되어 있는데 3월 산업 생산과 그리고 3월 선비 가동률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오늘 밤 역시나 주택 관련된 그리고 제조업 관련된 경제 지표가 뉴욕 증시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의 방향성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역시나 실적 시즌입니다.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오늘 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종목별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밤 실적 발표 예정인 종목은 골드만삭스 그리고 IBM, 인텔, 야후가 현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IBM과 그리고 인텔, 야후가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된 만큼 우리나라를 기업한 글로벌 IT 업종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날지 아니면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증시 IT 업계의 조정에 대한 양상의 빈리를 제공할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밤에 있어서는 경제 지표와 그리고 글로벌 IT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와이즈인베스트 심기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계의 경제 흐름을 읽는데 놓치지 말아야 할 주요한 이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세계를 보는 눈 시작하겠습니다.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 오늘 좀 저희가 다뤄볼 내용은 어떤 겁니까? 네, 이번 주 이제 목요일, 금요일인데요. 19일과 20일 날 워싱턴에서 G20 재무장관 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중앙은행 총재 회담도 같이 열릴 텐데요. 이 내용에서 이 회담에서 다뤄질 의제 중에 중요한 부분이 IMF의 재원 충원 문제, 이 내용이 현재 거론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1조 달러 수준에서 자본금 규모 확충 규모를 4천억 달러 수준으로 현재 낮춘 IMF가 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낼 수 있을지, 현재 각국을 둘러싼 이견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을지, 이런 내용들을 오늘 한번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일본에서 이 IMF 재원 확충에 600억 달러를 출연하기로 좀 논의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들려오고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살펴봐 주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회의가 한 2, 3일 정도 앞으로 다가오니까 일본이 이제 좋은 코멘트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일본이 뭐 앵커께서 현재 지적하신 대로 600억 달러 정도 수준의 재원 충원을 의사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원화로 환산하면 약 68조 원 정도 수준인데요. 이렇게 일본이 출연한다는 소식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신흥국들은 현재 IMF의 지도부 개혁, 그 다음에 현재 수준에서 추가적인 충원 문제에 있어서 특히 유로존 회원국들이 유로존 회원국의 재정 위기를 위해서 많은 부분이 들어간다는 측면에서 이런 쪽에 회원국들의 추가 출연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최근 6천억 달러 수준이 또 4천억 달러 수준으로 다시 축소되면서 라가르드 총재도 현재 어려운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역시 이런 부분에서 라가르드 총재가 신흥국과 기존의 미국과 유럽 이런 그 회원국들의 절충안을 마련해낼 수 있을지가 현재 관심의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위기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재원 확충이 좀 주요 이슈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 사실 신흥국과의 대립이 만만치 않다고요. 이 재원 확충의 걸림돌 한번 짚어볼게요. 그렇습니다. 가장 현재 강력하게 지분 충원 문제, 이런 부분에서 불만을 제기하는 국가들이 브릭스 국가들입니다. 브릭스 국가들은 현재 브라질을 비롯해서 인도와 러시아, 중국 등이 줄기차게 지분 문제, 이런 부분에 추가적인 쿼터를 6% 이상 신흥국들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또한 가장 많은 현재 미국의 지분, 이런 부분에서도 신흥국들의 요구를 좀 현재 들어달라는 IMF의 계획 의지, 이런 부분이 현재 올라오고 있지만 미국이 이런 부분에 현재 난색을 표하고 있고, 또한 현재 IMF의 재원 충원 문제에 대해서 현재 미국이 적극적인 의사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점도 다소 좀 김이 빠지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IMF 충원 문제, 기금 충원 문제가 현재 초미의 관심사로 올라오고 있지만 신흥국을 달래지 못하고 일본이나 중국, 일부 국가 출연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국가만으로 출연 규모가 정해진다면 언제까지 이렇게 과도기적인 체제로서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현재 고민거리라고 하겠습니다. 이 이유는 현재 그 유로존 재정 위기로 인해서 ESM 유로 안정화기구와 EFSF 유로 재정 안정기금의 현재 규모가 8천억 정도 유로의 가용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4천억 정도 수준의 IMF 자본금 충원으로는 1조 2천억 수준밖에는 현재 방화벽을 구축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추가적인 출연 요구가 올해 하반기에 또 올라올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도 고민거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미국이 이렇게 좀 지분 확충에 반대하는 이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것은 이제 네. 그 역사적인 맥락을 조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조금 이해하시기에 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이제 김영 월드뱅크 총재가 선임이 됐었는데요. 월드뱅크와 IMF는 1944년 변동환율제로 그 세계 환율 제도가 바뀐 브레튼 우드 체제가 출범하면서 두 기구가 출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 IMF와 월드뱅크의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한 부분은 미국과 유럽이 가져간 부분인데요. 월드뱅크가 저개발국의 차관 제공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원의 노력을 크게 가져갔다면 초기 IMF는 환율 문제 이런 쪽에 관심을 가졌던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금융위기 이후 또한 금융위기 이전 아시아 금융위기 때는 현재 IMF의 재원을 통해서 금융위기를 치유하는 그런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미국과 일본, 프랑스와 영국, 독일 이렇게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도 국가들이 이사지명 제도를 선거 없이 유지하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월드뱅크는 잠정적으로 암묵적으로 미국의 지분이 컸고 IMF는 유럽 쪽의 총재 자리가 암묵적으로 그동안 유지했다는 측면, 이런 점을 신흥국들이 파기하고 타개하겠다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G20 회원국들의 현재 입김들이 많이 올라왔고 유로존 재정 위기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 G20 회원국들의 자본금 충액에 대한 능력도 올라간 측면이 현재의 신흥국들의 입김이 커진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말쯤에 열리는 이 G20 회담에서 IMF의 재원 확충 이런 좀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네. 스페인 위기가 굉장히 힘들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보다도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내야만 하는 그런 그 현재 응당한 그런 수준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스페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장중 6.16%까지 올라오면서 스페인의 금융위기가 상당히 현재 좋지 않은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현재 일본과 중국 이런 쪽에서 추가적인 재원 확충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지만 그 유로존 방화벽 이런 부분이 약화될 수 있다는 측면, 이런 점이 현재 브릭스 국가 위주의 현재 개혁의 걸림돌 이런 부분이 IMF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제 라가르드 IMF 총재 어깨가 상당히 무거울 텐데요.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현재 라가르드 총재가 마련하고 있는 대안은 쉽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4천억 달러 수준의 추가 재원 마련 이런 쪽으로 현재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지만 올해 10월까지 연차 총회를 통해서 IMF가 이런 신흥국의 쿼터 문제, 그 다음에 쿼터 100% 증액과 신흥국의 지분 이전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에 이번 회담에서 어느 정도의 윤곽을 보일 수 있다면 아주 비관적이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제통화기금의 재원 확충에 대한 논의 저희가 자세하게 다뤄봤습니다.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7일 화요일 이슈 첫 소식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당초 3.7%에서 0.2%포인트 낮아진 3.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경상수지도 지난해 265억 달러에서 145억 달러로 크게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해 민간 소비 증가율은 2.8%에 그쳐 당초 예상치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고, 설비 투자 증가율은 IT 부분 회복세를 감안해 4.2%에서 6.2%로 높였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3.2% 상승률을 점쳐 기존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췄으며, 유가 상승과 공공요금 인상 요인에도 불구하고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등 무상 시리즈가 소비자 물가를 끌어내릴 것이라는 게 한은 측의 설명입니다. 취업자는 35만 명 늘어나 기존 전망치인 28만 명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검찰이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을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함에 따라 하이마트의 주권 매매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한국거래소는 16일 오후 1시 59분부터 하이마트의 주권 매매를 정지하고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배임 2,408억 원, 횡령 182억 원 등 선 회장의 총 배임 횡령 혐의 금액은 2,590억 원으로 하이마트 자기 자본의 18.1%에 달합니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 상장 규정에 따라 대기업으로 분류된 하이마트의 횡령 금액이 자기 자본의 2.5%를 넘어섬에 따라 거래를 정지시키고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 여부를 가리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수도권 대학의 편입학 정원이 많게는 4천여 명 가까이 줄어듭니다. 매년 수도권 대학 편입학 정원이 11,000명 수준임을 감안하면 상당한 수준의 정원 조정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6일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억제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대학 편입학 제도 개선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편입은 2013학년도부터, 학사 편입은 2014학년도부터 적용됩니다. 교과부 방안을 적용하면 2013학년도 수도권 대학 일반 편입은 3,700명에서 3,800명 정도 정원이 줄어 약 700명 수준이 됩니다. 학사 편입은 200명에서 300명 정도 감소합니다. 네, 김용 다스머테 총장이 세계은행 12대 총재로 사실상 선임됐습니다. 지난 1945년 설립된 세계은행에서 아시아계 인사가 수장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세계은행은 미국 워싱턴에서 이사회를 열고 로버트 졸릭 현 총재 후임으로 김 총장을 내정했습니다. 이날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김 내정자의 정식 선임은 오늘 20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세계은행 연례총회에서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김 총장은 지난 3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지명으로 세계은행 총재 후보에 오른 뒤 전 세계를 도는 일명 경청 투어에 나서 각국의 지지를 호소해왔으며, 한국은 물론 일본, 멕시코, 러시아, 캐나다, 브라질 등에서 잇따라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 총재 선임이 확실시되어 왔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5월 3일 영국 런던에서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3S를 공개합니다. 삼성전자는 다음 달 3일 영국 런던 얼스코트 전시센터에서 삼성 모바일 언팩 2012 행사를 열고 갤럭시 3S를 처음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정보기술 업계에 따르면 갤럭시 3S는 3세대 고속 패킷 접속 플러스 제품과 롱텀 에볼루션 제품 등 두 종으로 출시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생생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국내 주요 뉴스 잘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낮춰 잡은 이유와 하이마트와 관련된 내용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안현덕 기자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한국은행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당초 3.7%에서 0.2%포인트 낮춰 잡았다고 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예,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한 단계 내린 이유는 바로 국제유가 상승과 세계 경기 회복세 둔화로 수출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수출 의존도가 유독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 실정을 반영한 것인데요. 세계 경제 부진에 따른 교역량 감소가 우리나라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은은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지난해 265억 달러보다 크게 낮은 145억 달러로 잡았습니다.
비록 지난해 12월 발표된 당초 예상치인 130억 달러보다는 많지만 이는 환율 상승 등에 따른 서비스 수지 적자 폭이 당초 예상보다 줄어드는 반사 효과에 불과하다는 게 하는 측의 설명입니다. 여기에 올해 유가가 지난해보다 높은 배럴당 110달러 후반대로 전망되고 있는 점도 예상 성장률 하락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또 민간 소비도 국제 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지난해보다 고용이 늘고 임금이 상승하면서 가계의 실질 구매력은 증가하겠지만 유가 상승이 가계의 어깨를 짓누를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다만 설비 투자는 정보통신 부분의 호조로 당초 예상보다 다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우리 경제에 점차 먹구름이 들어와지고 있는데 이 회복 시기는 언제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예, 한은은 우리나라가 하반기 들어 경제 회복에 좀 다가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은은 지난해 4분기 0.3%에 머물렀던 전기 대비 성장률이 올해 상반기에는 1% 안팎으로 하반기에는 1% 초반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유로존 국가 채무 문제의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국내 고용이 늘어나면서 국내 경기가 지난해 4분기를 저점으로 점차 회복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와 함께 물가도 안정 추세를 갈 것으로 점치고 있는데요. 무상 시리즈 효과에 힘입어 공급 측면의 상승 압력이 낮아져 내년에는 4% 초반에서 안정될 것이라는 게 한은 측 설명입니다. 다만 4% 안팎에서 고공행진을 지속하는 기대 인플레이션 등의 영향으로 수요 측면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석유류와 농산물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이 올해 2.6%로 낮아지지만 내년에는 3.2%로 올라갈 것으로 한은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하이마트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해 화려하게 국내 증시에 데뷔한 이후 끊임없이 잡음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대표의 횡령 배임으로 언제 퇴출될지 모르는 위기에 빠졌다고 합니다. 또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네, 어제 한국은행이 16일이죠. 1시 59분 하이마트의 주권 매매 거래를 정지했습니다. 그리고 하이마트가 상장 폐지 실질 심사에 해당하는지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한국거래소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한 이유는 바로 검찰이 선정구 하이마트 회장을 횡령 배임 혐의로 기소했기 때문입니다. 거래소에 따르면 배임 2,408억 원, 횡령 182억 원 등 선 회장의 총 배임 횡령 금액은 2,590억 원으로 하이마트 자기 자본의 18.1%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무래도 소액 투자자분들의 한숨이 깊어질 것 같은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의견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한국거래소는 오늘 30일까지 하이마트가 상장 폐지 실질심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거래를 정지를 풀어줄 계획인데요. 하지만 상장 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될 경우 상장위원회를 통해 최종 퇴출 여부 심사를 가릴 예정입니다. 하이마트 측에 대해 거래소는 일단 기업의 지속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이유는 하이마트가 지난해 3조 4,003억 원의 매출액을 올리고 또 순이익도 1,400억에 이르는 등 성장성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문제는 경영 투명성인데요. 하이마트는 선 회장이 횡령 배임, 외환관리법 위반, 탈세 등 복잡한 혐의로 기소돼 사안이 순탄치 않은 상황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안현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엔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하나대투증권 목동중앙지점의 임진순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코스피 지수는 반등 하루 만에 다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와 다르게 코스닥 지수는 다시 500선을 회복하는 모습 보였는데 먼저 어제장 정리부터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코스피 스페인 재정 위기 우려감과 외국인 매도로 추정받으면서 다시금 2천선을 내주는 모습 보였습니다. 스페인의 재정 위기는 원달러 환율 상승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외국인 수급, 또 중국의 경기 둔화로는 센티멘트 측면에서 영향을 주면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의 한국 경제 성장률의 하향 수정 이런 부분들도 역시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수급에서는 개인만이 고군분투하면서 지수를 좀 떠받치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 기관 동반 순 매도를 보였고 특히 프로그램 쪽에서 물량이 많이 출회가 됐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건설, 운수, 창고, 금융 등이 1% 넘게 빠지며 어떤 하락세를 이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업종도 하락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그 가운데 특징이 보였던 종목들이 있습니까? 예, 일부 업종들 상승 보였고 역시 어제는 테마주가 많은 강세를 좀 보였는데요. 자동차 부품주들, SL, 또 현대위아, 세종공업들이 좀 상승을 보였고요. 테마주 중에서는 전력설비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북한 자본주의 도입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이화전기가 13%, 광명전기가 11%, 재룡전기 12% 상승을 했습니다. 또한 박지원 장관의 러시아 가스관 협력 발언이 나오면서 대동스틸, 동양철권, 조광 IRI 등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고요. 6월 가덕도 신공항법 발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부산산업, 영화금속, 또 영흥정일강 등이 상한가를 보였습니다. 또한 안철수 연구소, 우상사료, 솔고바이오 등 안철수 씨의 어떤 대선 관련 참여 얘기가 나오면서 상한가를 보였고요. 총선 이후 효과가 입증된 SNS 관련주들이 KINX, 오늘과 내일, 가비아 등 역시 상한가를 보였습니다. 네, 사실 어제 국내 증시는 국내 내부적인 재료보다는 글로벌적인 악재 밀리면서 좀 투자 심리가 위축된 모습이었는데 여전히 스페인과 또 중국발 악재가 좀 계속 부담은 되는 것 같아요. 예, 계속해서 대외 악재들이 저희 장을 좀 짓누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현재 볼 때는 실상 저희 볼 수 있는 어떤 지표라든지 이런 모습보다는 조금 더 두려움이 좀 많이 큰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스페인 문제의 경우 주가라든지 국채 수익률, 또 CDS 프리미엄 이런 것들 제외하고는 특별히 부각된 문제는 없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경제 성장률이 8.1%가 나왔지만 이런 것들 미국에 이은 중국의 경제 2위 어떤 대국인데 8% 이상의 어떤 성장이 나오는 자체는 의미가 있는 부분이고요. 또 지난 양회에 있었던 목표치인 7.5%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이 부분 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요. 스페인의 경우에 지난달 유럽 재무장관 회의, 또 이번 달 IMF에서 글로벌 공조를 통한 방어벽을 마련하기로 했고, 또 오는 10월 ESM이 조기 출범하기도 하고요. 또 ECB의 스페인 국채 매입 프로그램 가동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역시 어떤 경기에 선행하는 PMI 지수가 4개월 연속 반등하고 있고요. M2라든지 또 3월 신규 대출 등에서 볼 때 시중에 자금도 넉넉한 상황입니다. 또한 지난 주말 발표됐죠. 어떤 현급 소규모 금융기관의 어떤 지준율 인하 방안, 지금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조금씩 미세 조정을 하면서 정부 쪽에서 신경을 써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어떤 중국의 위안화 일간 변동폭 확대 소식도 전해졌는데 이 부분 역시 또 위안화의 절상보다는 선진국의 압력을 무마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지금 현재 부정적인 상황에서 어떤 과도한 쏠림 현상보다는 현재 안 좋은 모습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부분도 함께 생각하는 그런 좀 투자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오늘 국내 증시 대응 전략을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 글로벌 증시는 시원스럽게 반등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애플의 주가가 4% 급락하면서 과연 오늘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상당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오늘 좀 어떤 대응 전략으로 살펴봐야 할까요? 예, 역시 간밤 혼조세를 좀 보였죠. 다운은 네. 올랐지만 말씀하신 대로 나스닥은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희 장도 역시 박스권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대외 불확실성이 역시 억누르는 그런 모습 속에 저가 매수세, 낙폭 과대 시에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지수 하방 경직성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 상승 모멘텀이 부족하므로 조금 방망이를 짧게 쥐고 수익 난 부분은 그때그때 차익 실현하면서 계속해서 현금 부분을 늘려가면서 어떤 순환매 장세에 대비하는 전략이 유효하겠고요. 실직 시전이기 때문에 1분기 실적 호전주 또 낙폭 과대 중심으로 단기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박스권 장세에 맞는 단기 트레이딩 전략이 필요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좀 눈여겨볼 만한 업종은 어느 쪽입니까? 예, 뭐 1분기에 이어서 2분기도 호조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여행주를 좀 뽑아봤는데요. 네. 말씀드린 대로 뭐 여행주 패키지 기준으로 했을 때 모두 하나투어의 증가율 자체가 각각 11%, 5%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적 역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긴 했지만 예측했던 추정치에 비해 상당히 올라오는 모습 그렇게 보이고 있고요. 2분기 역시 양사의 매출이 예약률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또 사상 최대 출국자 수가 증가하는 만큼 좀 좋은 모습 보이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항공권 공급량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하계기간 항공 좌석이 전년 대비해서 11% 정도 증가를 했죠. 항공권 좌석이 증가했다는 것은 항공사 입장에서는 경쟁이 치열하게 되고 또 좌석이 팔리지 않게 될 위험이 증가하게 되면서 좌석의 상당 부분을 미리 팔게 됨으로써 하나 모두 양사의 싼 가격에 항공권을 공급하게 됩니다. 여행사 입장에서는 싼 가격으로 항공권을 대량 확보한 후 패키지 상품을 만들어서 팔기가 좀 용이해지는 구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럼으로써 어떤 마진 쪽에서 큰 수익을 볼 수가 있고 또 최근에 저비용 항공사 또 외항사의 노선 증가 역시 이러한 추세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인바운드 사업을 상당히 활성화하고 있는데요. 올해 양사는 서울에 호텔 1개씩을 세울 예정입니다. 현재 서울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입국자 대비해서 호텔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인데요. 올해 기준 신규 오픈 예정한 어떤 수량을 감안하더라도 연평균 15,733석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두 업체의 호텔 확보는 외국인 인바운드의 사업을 통한 실적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도움을 주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양사에서 새로 출자한 호텔 에어닷컴이라는 어떤 회사가 있는데요. 작년 12월에 출발했고 올해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 개선에 도움을 주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어떤 측면이냐면은 항공권을 원하는 때에 제때에 살 수 있고 또 양사 간의 과도한 항공권 경쟁을 막을 수도 있고요. 해외 호텔을 좀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등에 좀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가 상승기에는 아무래도 대형주인 하나투어가 많이 오르겠지만 최근 같은 이런 장세에서는 또 상승률 갭을 메우는 또 모두투어가 상대적으로 하나투어에 대해 영업 이행률도 좋고요. 또 절대적인 실적 규모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주가 갭을 좁히는 차원에서 모두투어 쪽 좀 접근해 보시는 거지 지금 현재에서는 하나투어가 낫다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예, 그런데 좀 글로벌 악재가 부각되면서 상대적으로 원화 약세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1130원대 후반까지 올라온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여행주에 베팅해보는 건 괜찮은 건가요? 예, 무슨 말씀하신 대로 원화뿐만 아니라 최근 불황한 어떤 유가 이런 측면에서 전반적인 매크로 환경에서는 여행주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 나아지는 쪽 여러 가지 좋은 점과 안 좋음이 상존하겠지만 지금 현재 추세에 맞는 트렌드에 맞는 매매를 봤을 때는 실적 개선주 쪽에서 여행주는 좀 관심을 가져보셔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좀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는 여행주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대투증권 목동중앙지점의 임진순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